어머니, 저 파산했어요. 제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이혼 합의서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오늘 안으로 도장 찍어. 그래야 우리 아들도 새 출발하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그 며칠 전 제가 외할아버지로부터 200억 원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의 입에서 상상조차 못한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옵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이지윤, 올해 32살입니다. 식음료 회사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팔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로 다가갈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게 제 일입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새벽이면 어머니가 식당으로 일을 나가시는 발소리에 잠을 깨곤 했죠. 그 발소리가 제 인생의 첫 알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좋고 싫음이 분명하고 한 번 아니라고 마음먹은 일에는 2번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대신 한 번 마음에 들인 사람에게는 끝까지 곁을 내어주는 편입니다. 돈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라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그 도구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사람만큼은 멀리하며 살자고 다짐했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참 묘한 것이어서 멀리하고 싶은 사람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까이 끌어다 놓더군요. 29살 봄, 저는 식품 박람회 부스에서 한 남자에게 커피를 쏟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 박민호입니다. 34,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웃을 때 눈꼬리가 부드럽게 휘는 사람이었어요. 젖은 셔츠를 보고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제 손수건을 걱정해주던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을 뺏겼습니다. 1년쯤 만나고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처음 뵙기로 한 날 한정식 집에 들어서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뭘 엉거주춤 서 있어? 얼른 앉지 않고. 시어머니 윤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윤정숙이 안경 너머로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시선이 제 신발 끝에서 한참 머물렀습니다. 쯧쯧 아가씨, 그 신발은 도대체 어디서 주워 신은 거니? 뒷굽 다 다른 것 좀 봐라. 내 눈이 다 찌푸려지네. 민호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아, 엄마. 지윤 씨 처음 보는 자리에서 웬 신발 타령이야. 민망하게 진짜. 내가 틀린 말 했니? 척 보면 견적이 딱 나오는 걸 어쩌라고. 어휴, 참나. 윤정숙이 젓가락을 집으며 무심한 척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집안 형편은 대충 알겠고, 친정 애미는 뭐하는 사람이니? 번듯한 직장이라도 있어? 저희 어머니 식당 하세요. 작긴 해도 동네에서 백반집만 20년 넘게 하셨습니다. 뭐? 백반집? 아이고, 기가 막혀서. 윤정숙은 그 두 글자를 입안에서 굴리듯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입꼬리 한쪽이 묘하게 올라갔습니다. 야, 박민호. 넌 눈이 삐었니? 엄마가 선자리 다 알아봐 준다고 했어. 안 했어. 어디서 백반집 딸내미를 데려와서 내 속을 뒤집어놔. 엄마, 자꾸 이러면 우리 그냥 일어날 거야.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윤정숙을 불렀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남는 줄도 모르고 웃는 표정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저요. 비록 부잣집 딸은 아니어도
우리 민호 씨 하나만큼은 끔찍하게 아끼고 잘 모시겠습니다. 믿어주세요. 흥, 지서방 잘 모시는 건 여편네 기본이고, 아가씨, 사람한테는 다 급이라는 게 있는 법이야. 뱁새가 황새걸음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꼴, 난 내 귀한 아들한테 못 본다. 윤정숙이 물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그날 한정식의 맛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식당을 나오면서 민호가 제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고 말하던 목소리만 또렷합니다. 그 손이 따뜻해서 저는 그만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결혼한 지 2년이 흘렀고 윤정숙의 말은 단 하루도 부드러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혼수가 부족하다, 친정이 한 게 뭐가 있냐, 며느리 자격이 있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회사에서 새로 맡은 브랜드를 키워보려고 대출 상담을 받았는데 그 서류를 윤정숙이 우리 집에 들렀다가 몰래 봤습니다. 그날부터 시댁 친척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마누라가 빚더미에 앉았다더라. 민호 등골 빼먹으려고 들어왔다더라. 그 소문의 진원지가 누군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일주일 전 친정엄마조차 평생 얼굴 한번 본 적 없다는 외할아버지로부터 200억 원의 유산을 물려받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사가 건넨 서류를 받아들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 사실을 시댁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남편 민호조차 모릅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시댁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숙이 부엌에서 사과를 깎으며 흘끔흘끔 저를 살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어제 친정엄마와 짠 대본을 머릿속으로 한 번 더 굴렸습니다. 어머니, 윤정숙이 칼질을 멈췄습니다. 왜, 뭐 또 돈 냄새라도 맡았니? 밥 얻어먹었으면 설거지나 할 것이지 청승맞게 왜 불러? 저 어머니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휴 답답해. 뜸 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사과 깎는 거 안 보여? 저는 두 무릎을 가지런히 모으고 일부러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어머니, 저 파산했어요. 어떡해요? 순간 사과 깎던 칼이 도마 위에 탁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윤정숙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그 발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멋이 어쩌고 어째? 파산? 너 방금 주둥이로 파산이라고 했니? 흑흑 사업 자금 모자라서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돈이 있었는데 결국 못 막았어요. 당장 다음 달에 우리 살던 전셋집도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윤정숙의 표정을 살짝 훔쳐봤죠. 놀란 표정 뒤에 숨길 수 없는 환희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아이고, 속 시원해라. 윤정숙이 거실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손뼉을 짝 쳤습니다. 야, 이 물귀신 같은 기집애야. 내가 처음부터 넌 우리 집안이랑 급이 안 맞는다고 질리도록 말했지. 없이 자란 것들이 꼭 사고를 쳐요. 결국 우리 아들 등골까지 다 빼먹으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거잖아. 어머니, 흑흑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든 수습을. 시끄러워. 당장 입 닥치지 못해. 윤정숙이 안방으로 휙 들어가더니 잠시 후 누런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봉투를 거실 탁자 위에 탁 내려놓는 소리가 제 가슴팍을 두드렸습니다. 빨리 꺼내서 펴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도장 찍을 자리에 빨간 동그라미까지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살짝 벌리고 윤정숙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언제 이런 걸? 언제긴 언제야. 내가 너 한정식 집에서 처음 본 그날부터 고이 모셔둔 거다. 거지 발사계 같은 신발 신고 나왔을 때부터 내 아들 앞길 망칠 줄 딱 알아봤지. 사람 보는 눈은 내가 귀신이거든. 윤정숙이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사람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잔말 말고 당장 거기 도장 콱 찍어. 이 빚쟁이 기집애야. 그래야 우리 민호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훌훌 털고 새장가 갈 거 아니야. 어머니, 그래도 민호 씨한테는 민호 씨 의견도 들어봐야죠. 민호?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설득할 테니까 넌 도장이나 찍어. 너 같은 빚쟁이 옆에 끼고 평생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다 죽으란 소리야? 어디 감히 우리 귀한 아들을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려고 들어. 윤정숙이 손가락으로 합의서를 톡톡 쳤습니다. 뭐해? 멍청하게 서서. 도장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당장 지장이라도 꾹 찍어. 저는 일부러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니, 흑흑, 저 지금 이혼하면 진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요. 친정엄마도 식당 형편이 어려워서 저 받아줄 데가 없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걸 왜 나한테 따져? 그건 내 사정이지. 빚을 졌으면 내가 알아서 길바닥에 나앉든 한강으로 가든 할 것이지. 어딜 남의 집에 빌붙으려고 들어. 윤정숙이 차갑게 잘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확히는 새어나오려는 웃음을 깨물었죠. 이혼 합의서를 미리 써놓고 며느리의 파산만 기다린 사람. 사과를 깎다가 그 한마디에 칼을 떨어뜨릴 만큼 며느리가 망하기를 손꼽아 기다린 사람. 저는 오늘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윤정숙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도로 탁자에 내려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딱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짐 쌀 시간이라도 주셔야죠. 딱 사흘 준다. 그 안에 내 짐 싸들고 이 집에서 흔적도 없이 당장 꺼져. 윤정숙이 손가락 3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순간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예상대로야. 드디어 작전 개시. 수화기 너머에서 친정엄마의 짧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한심할 만큼 멀쩡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 앞에서 흐느끼던 사람치고는 눈가 하나 붉지 않았어요. 저는 일부러 손등으로 눈가를 비벼 발갛게 만들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거는데 핸들 위에 손이 살짝 떨리더군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묶여있던 매듭이 한 가닥 풀린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친정엄마 한미숙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엄마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엄마, 이혼 합의서를 미리 써놓고 기다렸어. 빨간 동그라미까지 쳐서.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내가 봤던 그대로네. 엄마, 나 화도 안 나. 진짜 이상해. 화내지 마. 화내면 지는 거야. 한미숙의 목소리가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작전 다시 짜야지. 친정집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아 한미숙이 끓이고 있는 찌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미숙이 국자로 한번 휘젓고는 불을 줄였습니다. 지훈아. 응.
내 시어머니 그 사람 잘못 골랐어. 무슨 말이야? 너 말고. 너 시집 보낸 나 말이야. 한미숙이 앞치마를 풀어 식탁 의자에 걸치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식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 양반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사람을 돈으로 재는 인간이라는 거. 그런데 너 좋다고 결혼하겠다니까 입을 다물었지. 엄마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사람은 직접 대어봐야 알거든. 한미숙이 식탁 위에 놓여있던 종이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거기엔 한미숙의 또박또박한 글씨로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흘이라 그랬다며. 그럼 사흘 동안 내가 할 일. 엄마, 이거 언제 다 적었어? 내 전화 받고 적었지. 저는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은 다 옷장 깊숙이 넣을 것. 두 번째 줄. 화장은 옅게, 입술은 트게 만들 것. 세 번째 줄. 민호한테는 절대 진짜를 말하지 말 것. 마지막 줄을 본 순간 저는 종이를 내려놓고 한미숙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민호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응. 왜? 한미숙이 숟가락으로 찌개를 한 번 떠서 제 앞그릇에 덜어주었습니다. 민호가 나쁜 애라서가 아니야. 그의 마음은 알아. 너 사랑하지. 근데 그 애는 자기 엄마한테 약해. 평생 그래왔으니까. 저는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내 비밀 알면 민호 표정에서 다세. 그 애 거짓말 못하잖아. 그게 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면 작전 다 망해. 엄마, 믿는 거랑 알리는 거랑은 달라, 지훈아. 나중에 다 알게 해. 지금은 안 돼. 한미숙의 말이 묵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한 입 떠넣었더니 짭조름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한술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 말이야. 왜 그 많은 돈을 나한테 남기셨을까? 얼굴도 모르는 손녀한테. 한미숙이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양반 평생 돈만 보고 살다가 자식 잃은 사람이야. 나 같은 자식? 죽을 때가 되니까 그게 후회됐겠지. 엄마, 그 돈 너 편하게 쓰라고 둔 게 아니야. 사람 보는 눈 키우라고 둔 거야.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집 작은 방에서 한참을 뒤척이다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에 돌아온 저는 옷장을 활짝 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큰맘 먹고 산 가방 2개를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얼마 전에 산 캐시미어 코트도 비닐에 싸서 넣어두었어요. 대신 회사 다닐 때 들고 다니던 낡은 에코백을 꺼냈습니다. 바닥이 헐어서 실밥이 풀린 운동화도 신발장에서 꺼냈죠. 거울 앞에 서서 옅게 화장을 하고 입술 보습제를 일부러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실에 앉아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양복 재킷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그러고 있어? 옷이 그게 뭐야? 민호야, 우리 얘기 좀 해. 민호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왔어. 너 파산했다며. 무슨 소리야 그게. 민호야.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가라앉히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사업 자금 굴리다가 일이 좀 꼬였어. 미안해. 얼만데? 얼마야? 꽤 돼. 민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그러고 있었어? 걱정시키기 싫었어. 이지훈, 부부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민호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따끔거리는 걸 느꼈지만 한미숙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 민호야. 미안한데 어머니가 이혼하자고 하셔.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오늘 합의서 받았어. 빨간 동그라미 그려져 있더라. 엄마가 또 진짜. 민호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민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전화하지 마. 왜? 어머니 더 화나게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뭘 알아서 해. 빚은 같이 갚으면 되는 거잖아. 민호가 저를 마주보며 두 어깨를 잡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훈, 나 너랑 이혼할 생각 없어. 알지? 응. 엄마 내가 설득할게. 너는 그냥 평소처럼 있어. 알았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저를 끌어당겨 한참을 안아주었습니다. 민호의 어깨 너머로 거실 벽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이건 너를 속이는 게 아니야. 너의 엄마를 시험하는 거야.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니 윤정숙에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주말에 시댁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끝에 한 줄이 덧붙어 있었어요. 좋은 자리가 있으니 단정히 입고 오라고.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좋은 자리. 그 세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짐작이 가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옷장에서 가장 낡은 카디건을 꺼냈습니다. 어깨에 보풀이 잔뜩 일어난 회색 카디건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카디건을 대보며 저는 천천히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주말이 기다려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시댁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보풀이 일어난 회색 카디건에 굽이 다른 단화를 신고 머리는 하나로 대충 묶었습니다. 일부러 어제 잠을 설친 척 눈 밑에 옅은 그늘도 만들어 두었어요. 문이 열리고 윤정숙이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그 시선이 어찌나 노골적인지 저는 카디건 자락을 슬쩍 끌어내렸습니다. 들어와. 윤정숙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을 멈췄습니다. 소파 한가운데에 낯선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진주 귀걸이, 한눈에 봐도 비싼 원피스. 여자는 저를 보더니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앉아. 윤정숙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윤정숙이 여자 옆에 자리를 잡고 마치 자기 딸이라도 되는 양 어깨를 다정하게 쓸어주더군요. 인사해. 최유라야. 우리 민호 어릴 때부터 알던 집 딸이지. 안녕하세요. 이지훈입니다. 최유라가 살짝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네.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말씀 많이 들었다는 그 한마디에 저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짐작이 갔습니다. 유라야, 너 목마르지. 며느라 가서 물 좀 떠와. 윤정숙이 손가락으로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가 너무도 또렷이 귀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주신 한정식집 식사권 잘 썼어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어. 다음 달엔 더 좋은데 예약해놨으니까 기대해. 어머니는 정말 친엄마 같아요. 저는 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물 한 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오자 윤정숙이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여기 나. 저는 컵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최유라가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다시 놓을 때 일부러인지 컵받침을 비껴서 놓았습니다. 물방울이 탁자 위에 동그랗게 번졌습니다. 어머, 죄송. 며느님, 좀 닦아주실래요? 며느님. 그 호칭이 입안에서 꺾이는 듯이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행주를 가져와 말없이 물기를 닦았습니다. 윤정숙이 두 다리를 꼬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지훈아. 네, 어머니. 눈치가 없으면 보고 배우라는 말이 있어. 사람이 자기 자리를 알아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뻔하잖아. 내 아들 옆에 누가 어울리는지. 윤정숙이 턱짓으로 최유라를 가리켰습니다. 최유라가 입가를 가리며 짧게 웃었습니다. 저는 행주를 든 채로 잠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더 강한 감정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끝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오던 민호의 얼굴이 최유라를 보는 순간 굳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민호 왔니? 마침 잘 왔다. 유라 기억나지? 민호가 짧게 한숨을 쉬고 윤정숙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엄마, 왜 이래 진짜? 왜 이러긴. 손님 오셨는데 인사부터 해야지.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내 아내 앞에서 뭐 하시는 거야? 내 아내. 윤정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아내가 너한테 한 짓을 알고도 그 소리가 나와. 빚더미에 깔린 여자야 지금. 엄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내가 뭘 알아서 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한다고. 윤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잠깐 방에 들어가자. 엄마 너한테 할 말 있어. 엄마. 잠깐만. 잠깐이면 돼. 윤정숙이 민호의 팔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최유라는 다리를 꼰 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지 그래요. 최유라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앉을게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유라가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돼요? 하세요. 파산하셨다면서요.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서로 편하지 않아요?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라는 말 자주 하시나 봐요. 네. 아니에요. 혼잣말이에요. 최유라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민호 오빠가 마음 약해서 말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오빠도 이제는 좀 지치셨대요. 그래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최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무대 위의 주인공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며칠 전 변호사가 건네준 보고서에는 최유라의 집안이 어디서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잘 생각하세요. 최유라가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안방 문 너머에서 윤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부엌 쪽으로 가는 척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문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의 대화가 새어나왔습니다. 민호야, 엄마 말 들어. 사람 인생은 한 번이야. 엄마, 나 지훈이랑 헤어질 생각 없어. 빚 갚느라 내 인생 다 보낼 거야. 너 그 빚이 얼마인 줄 알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민호야, 유란의 집 봤지? 그 집이랑 사돈 맺으면 너 임원 자리 그냥 따놓은 거야.
너 마케팅팀에서 만년과장으로 늙고 싶어? 엄마, 엄마 평생 너 하나 보고 살았다. 엄마가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민호의 한숨소리가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문에서 살짝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 한숨 한 번에서 알았으니까요. 거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는데 최유라가 슬쩍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갈게요. 최유라가 일부러인지 안방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안방 문이 살짝 열리고 윤정숙이 최유라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이 얼핏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음성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카디건 주머니에 살짝 꽂아두고 안방 문 가까이로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 너머에서 윤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야, 민호가 좀 흔들려.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 제가 어떻게 해요, 어머니? 방법은 내가 알아서 만들어야지. 여자가 그 정도도 못하면 어떡해. 해볼게요.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에서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음모가 한 줄 한 줄 제 손바닥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민호가 출근하기 전에 먼저 회사로 향한 건 처음이었어요. 사무실에 들러 가방만 던져두고 곧장 광화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차를 몰았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유산을 관리해주는 김성우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보여줄 자료가 있다고 했거든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사무실 문을 열자 김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앉으세요. 바쁘실 텐데 죄송해요. 아닙니다. 이건 직접 보셔야 할 자료라. 김성우가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철을 올려놓았습니다. 표지엔 아무 글씨도 없었지만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호흡을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시댁 자료예요? 네. 윤정숙 씨 명의로 된 재산 전부와 최근 1년간의 자금 흐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서류 한 장을 넘겼습니다. 강남에 있다고 자랑하던 윤정숙의 상가 건물. 시댁 거실 한가운데에 액자로 걸어놓고 친척들에게 자랑하던 그 건물. 이 건물이요. 시어머니가 늘 자기 거라고 자랑하시던 건데 명의는 윤정숙 씨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김성우가 다음 장을 펼치며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건물 가격의 90%가 빚입니다. 매달 이자만 내는데도 허덕이는 상태고요. 90%요. 네. 쉽게 말하면 건물 한 채를 가진 게 아니라 건물만 한 빚을 진 거죠. 저는 입을 살짝 벌리고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김성우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반년 사이에 사채업자 쪽에서 들어온 돈이 3번 있습니다. 사채요. 네. 주식에 손을 댔다가 크게 잃으신 모양입니다. 그 손해를 메우려고 또 사채를 끌어 쓰셨고요. 저는 손등으로 입가를 살짝 가렸습니다.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려는 걸 누르기 위해서였어요. 변호사님, 네. 최유라라는 분 집안 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김성우가 옆에 놓아둔 다른 서류철을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저는 한참을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있었어요. 웃음도 분노도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토록 저를 거지 취급하던 사람이 정작 자기는 사채까지 끌어쓴 빈털터리였다는 사실. 그토록 저를 등골 빼먹는 며느리로 몰아세우던 사람이 정작 며느리감으로 점찍은 집안이 다단계 사기로 돈을 모은 집안이었다는 사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입꼬리가 한쪽만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친정엄마 한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엄마 짐작이 다 맞았어. 그래. 시어머니, 깡통 건물에 사채까지 있어. 유란에는 다단계. 수화기 너머에서 한미숙이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엄마 어떻게 알았어? 사람이 사람을 깔보는데도 두 가지가 있어. 진짜로 자기가 잘나서 그러는 사람이랑 자기 바닥을 들킬까봐 그러는 사람이랑. 엄마, 내 시어머니는 두 번째야. 처음부터. 저는 가만히 핸들 위에 손을 올려두고 한미숙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까? 서두르지 마. 아직은 더 봐야 돼. 왜? 그쪽이 먼저 칼을 빼게 해. 우리는 받아치기만 하면 돼.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가방 안쪽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회사 동료가 건네준 봉투였어요. 제가 비밀리에 준비하던 식음료 브랜드의 첫 팝업 매장이 다음 달에 강남 한복판에서 열리게 되었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저는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미숙이 부엌에서 부침개를 부치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거실까지 퍼져 있었어요. 손 씻고 와. 따끈할 때 먹어. 엄마, 나 할 얘기 있어. 먹으면서 해. 저는 식탁에 앉아 부침개 한 조각을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한미숙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팝업 매장 잡혔어? 강남 한복판으로. 잘 됐다. 근데 엄마 이름으로 올렸어. 대표 이름. 한미숙이 잠시 부침개를 씹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내 이름 올리면 시어머니가 알 수도 있잖아. 아직은 숨겨야 해. 그래. 그건 잘했어. 그리고 엄마. 응? 매장 이름 외할아버지 이름으로 따왔어. 한미숙이 부침개를 씹던 입을 멈췄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디자인 시안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간판에 적힌 글자가 한미숙의 눈에 들어가는 순간 한미숙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됐다.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엄마, 외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못한 거 나라도 좀 갚고 싶어서. 지훈아. 한미숙이 손등으로 눈가를 쓱 닦았습니다. 그 양반이 너한테 돈을 남긴 게 아니야. 너한테 미안하단 말을 남긴 거야. 엄마, 그러니까 그 돈 잘 써. 나쁜 데 쓰지 말고. 응, 그럴게. 저는 한미숙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한미숙의 손에는 평생 식당 일을 한 흔적이 굳은 살로 박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등을 한참 쓰다듬었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며칠 안에 또 부를 것 같아. 그럼 또 가. 갈게. 한 번 더 가서 끝까지 봐줄게. 이번엔 어떤 표정으로 갈 거야? 불쌍한 표정? 아주 처량한 표정? 한미숙이 픽 웃었습니다. 우리 딸 연기력 늘었다. 엄마 닮아서 그래. 내가 언제 연기를 해? 엄마 식당 손님한테 웃을 때 그게 연기지 뭐야? 한미숙이 부침개를 한 조각 더 떼어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입안 가득 부침개를 씹으면서 가방 안에 든 두툼한 서류철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깡통 건물, 사채빚, 최유라 집안의 다단계. 이 모든 것이 제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언제 손을 펴보일지 그 순간을 고르는 일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시어머니 윤정숙의 문자 한 통이 떠 있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댁으로 오라는 짧은 문장. 그 아래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저는 침대 옆 협탁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지는 게 느껴졌어요. 마지막은 제가 정할 생각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기 전 저는 거실에 앉아 커튼을 살짝 걷어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금씩 동이 트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어젯밤 윤정숙이 보낸 문자의 마지막 한 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끝장을 보자는 그 한마디. 저는 그 한마디를 그대로 돌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민호가 부스스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왜 그러고 앉아있어? 잠이 안 와서. 이지훈, 너 요새 너무 말랐어. 괜찮아. 오늘 시댁 가는 거 가지 마. 내가 갔다 올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야, 나도 같이 가야 돼. 왜? 끝낼 거니까. 민호가 잠깐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끝낸다는 게 무슨 말이야? 가서 보면 알아. 이지훈, 민호야.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 손 놓지 마. 민호가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약속할 수 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짙은 남색 원피스, 외할아버지가 남긴 한정판 손목시계, 진주 귀걸이 한 쌍. 거울 앞에 서서 한 가지씩 몸에 걸치는데 어쩐지 갑옷을 입는 기분이 들더군요. 마지막으로 입술에 진한 색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한층 또렷해 보였어요. 거실로 나오자 민호가 입을 살짝 벌렸습니다. 이지훈, 너 가자, 민호야. 저는 미리 불러둔 차의 기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아파트 단지 앞에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멈춰 섰어요. 민호가 그 차를 보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건 뭐야? 오늘 우리 차야. 이지훈, 너 진짜. 민호야, 일단 타. 가서 다 이야기할게. 호텔 프라이빗 룸 앞에서 저는 잠시 발을 멈췄습니다. 문 너머에서 윤정숙의 들뜬 목소리와 최유라 부모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호가 제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에게 꽂혔습니다. 윤정숙이 잔을 들다 말고 굳었고 최유라는 입을 살짝 벌렸습니다. 최유라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누구야 저 사람? 며느리예요. 윤정숙이 이를 악물고 답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 정신 나갔어? 저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가 빈 의자 하나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민호도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마지막이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헛소리야.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식탁 한가운데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윤정숙이 그 봉투를 흘끔거리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또 뭐야? 빚 독촉장이야? 열어보세요. 내가 왜? 열어보시면 알아요. 최유라의 아버지가 답답한 듯 직접 봉투를 끌어당겨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내든 그 사람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어요. 다음 장을 넘기더니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윤정숙이 옆에서 서류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던 윤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서류 맨 위에 적힌 숫자는 200억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그 옆에는 제 이름 석자, 이지훈. 이게 뭐야 지금. 제 통장 잔고예요, 어머니. 뭐? 그 아래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상가 매입 서류고요. 윤정숙이 서류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최유라가 옆에서 서류를 빼앗아 들고는 한참 들여다보다가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무슨 장난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최유라 씨.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유라를 마주 봤습니다. 파산한 거 맞아요. 네. 어머니 인성에 대한 제 신뢰가 완전히 파산했다고요. 윤정숙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아, 지훈아, 잠깐만. 앉으세요, 어머니. 내가 왜 이런 돈이 있어? 어디서 났어, 이거? 제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셨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하시던 친정 쪽이요. 뭐라고? 그리고 어머니. 저는 가방에서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어머니 차례예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밀어보냈습니다. 윤정숙이 손을 뻗다 말고 멈췄어요. 안 여실 거예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봉투 안에서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 명의는 어머니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빚이 건물 가격의 90%래요. 닥쳐. 사채로 끌어 쓴 돈도 3번. 지난 반년 사이에. 닥치라고 했어. 윤정숙이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잔이 흔들리고 물이 살짝 튀었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놀란 얼굴로 저와 윤정숙을 번갈아 봤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사채라니. 민호야, 그게 아니야.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 아닌데요, 어머니. 저는 봉투 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사채업자가 보낸 독촉장이고요. 최유라의 아버지가 갑자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져서 윤정숙을 노려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사돈 맺자는 집이 사채빚을 끌었어? 사돈, 이건 오해예요. 잠깐만 들어봐요. 오해는 무슨, 우리 유라가 어떤 앤데. 저는 그 사람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유라 시아버님 되시죠? 그렇더만. 아버님 댁도 만만치 않으시던데요. 무슨 소리야 그게.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를 최유라 부녀 앞으로 천천히 밀었어요. 다단계로 사람들 돈 끌어모으신 거 경찰이 모를 것 같으세요? 최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유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어요. 아빠, 가요. 빨리 가요. 유라야, 잠깐만. 이 집이랑 엮이면 우리도 끝나. 빨리 가. 최유라가 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고 룸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지는 동안 룸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윤정숙이 식탁 모서리를 붙잡고 천천히 무너져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반쯤 걸치고 반쯤 미끄러진 모습이었어요. 민호야, 민호야, 엄마 좀 봐봐. 민호가 한참 말없이 윤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엄마, 사채까지 끌었었다는 거 진짜야? 민호야, 그게.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단단했습니다. 엄마가 지훈이한테 한 말들 다 진심이었어? 민호야. 빚쟁이라고, 거지라고, 새장가 들라고, 그거 다 진심이었냐고.
윤정숙이 입을 벌렸다 닫았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호야, 나 먼저 나가 있을게. 같이 가.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에 섰습니다. 윤정숙이 식탁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시 주저앉았어요. 민호야, 가지 마. 엄마야. 엄마라고. 민호는 답하지 않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룸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윤정숙의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지만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를 가로지르는 동안 민호가 말없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회전문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저는 그제야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후련하면서도 어딘가 묵직한 게 남아있더군요. 민호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지훈, 응? 왜 나한테도 말 안 했어? 미안해. 그건 미안해. 집에 가서 얘기해. 민호의 손은 여전히 제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돌아온 그날 밤 거실 불은 새벽 2시가 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소파 한쪽 끝에, 저는 반대쪽 끝에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식어버린 차 2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지훈, 응? 왜 나한테까지 숨겼는지 그 이유 한 번 더 말해줘. 민호야, 너 거짓말 못하잖아. 그래서 내 얼굴에 다 새. 어머니가 너 한 번만 들여다보면 다 보였을 거야. 민호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고 다시 저를 봤어요. 너 한 번이라도 나한테 기댈 생각은 안 했어? 민호야, 엄마가 너한테 그러는 동안 나는 옆에서 뭐 했어? 너 혼자 그 짐 다 지게 두고. 그건 내 잘못 아니야. 내 잘못 맞아.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옮겨 앉았습니다. 저는 민호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어요. 민호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지훈, 한 가지만 약속해. 뭔데? 앞으론 같이 짊어지자. 무슨 일이든. 응, 그럴게. 저는 민호의 옷자락을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 밤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는 5시를 막 넘긴 참이었어요. 민호가 잠에 취한 얼굴로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엄마, 민호야, 엄마야, 문 열어줘. 응? 저는 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현관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윤정숙이 2 손을 모으고 들어왔습니다. 그 짧은 며칠 사이에 사람이 반쪽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자락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윤정숙이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아, 며느라, 엄마가 잘못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못 일어나, 못 일어나. 윤정숙이 2 손으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손등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라, 한 번만 봐줘. 응? 엄마가 늙어서 정신이 나갔던 거야. 진심으로 한 말 아니야. 어머니, 내가 보태주지 않아도 돼. 그냥 우리 민호 옆에만 있어줘. 응? 민호가 윤정숙을 부축하려고 다가갔습니다. 엄마, 일단 일어나. 이러지 마. 안 일어나. 며느라가 용서한단 말할 때까지 안 일어나. 저는 윤정숙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한정식 집에서 처음 봤을 때 제 신발을 위아래로 훑던 그 손이었어요. 친척들 앞에서 거지 같은 게 들어왔다고 손가락질하던 그 손이었습니다.
이혼 합의서를 탁자 위에 던지던 그 손이기도 했고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던 윤정숙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떨리더니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래. 지훈아, 제가 그 말 듣자고 사흘 동안 기다린 거 아니에요. 윤정숙이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저는 그 눈물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가진 200억이 보였으니 나오는 눈물.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다급해서 나오는 눈물. 어머니, 그동안 저한테 하신 말씀들 다 잊으셨어요? 지훈아, 그건 빚더미에 앉은 거지 같은 게 들어왔다고 친척들 앞에서 그러셨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나, 며느라. 다 엄마 잘못이야. 이혼 합의서 미리 써놓고 제가 파산했단 말만 기다리신 것도요? 지훈아, 최유라 씨 데려와서 제 앞에서 새 며느리 노릇 시키신 것도요? 윤정숙이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다 잘못했어. 어머니, 저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파산한 며느리였어도 그러셨을 거잖아요. 그건 돈 없을 땐 거지 취급, 돈 있는 거 알고 나니까 며느라. 어머니, 그게 사람이에요? 윤정숙이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윤정숙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 오늘은 그만 가. 민호야, 엄마, 가시라고.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윤정숙은 비척거리며 일어나 한 번 더 저를 돌아본 뒤 현관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길게 울렸습니다. 이틀 뒤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회사 동료가 보낸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대표님, 이거 보셨어요? 링크를 누르자 한 맘카페 게시판이 떴습니다. 글 제목이 이랬어요. 재벌 며느리가 늙은 시어머니를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 안에는 사실과 거짓이 절묘하게 뒤섞여 있었어요. 200억을 가진 며느리가 평생 아들 키운 시어머니를 빈손으로 내쫓고 사채빚까지 떠넘긴 비정한 여자라고. 글 아래 댓글이 벌써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민호도 휴대폰을 들고 굳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이지훈, 너도 봤어. 응, 봤어. 엄마가 이걸 올렸을까? 올린 사람 따로 있겠어. 민호야. 민호가 휴대폰을 소파 위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민호야. 진정해. 내가 어떻게 진정해. 너 다음 달에 매장 여는데 이런 글이 돌면. 저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한 번만 더 약속해줘. 뭘?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 손 놓지 말라고. 호텔에서 약속한 거. 그건 당연하지. 민호가 저를 마주 보았어요. 표정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민호의 휴대폰이었어요. 화면을 본 민호의 얼굴이 한층 굳었습니다. 회사야. 뭐래? 민호가 통화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누군가의 굵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박민호 과장님, 잠깐 회사로 들어와 주셔야겠습니다. 위에서 좀 보자고 하시네요. 무슨 일인가요?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호가 한참 말없이 휴대폰만 내려다봤습니다. 민호야. 이지훈. 우리 회사 임원 중에 최유란의 거래처랑 친한 분이 있어. 설마 그 사람이 나보자고 하나 봐. 저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차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사흘 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던 그 사람이 이제는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식탁 의자 등받이에 걸어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민호야, 회사 잘 갔다 와. 너 어디가? 변호사 사무실. 김 변호사한테. 이지훈, 이번엔 봐주지 않을 거야.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휴대폰을 꺼내 김성우 변호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갑니다. 오늘 안으로 정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평소보다 더 차가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마주 봤어요. 시어머니가 펜을 들었으니 이제 저도 펜을 들 차례였습니다. 김성우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여러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오셨습니까? 문자 받고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빠르시네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부터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사무실 안에 윤정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댁 안방에서 최유라에게 했던 그 말들, 사돈 자리에서 사채까지 끌었었다며 발뺌하던 그 목소리, 김성우가 팔짱을 끼고 가만히 듣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맘카페 글도 있어요. 다른 게시판에도 비슷한 글이 퍼지고 있고요. 그쪽 손에서 글이 나왔다는 증거만 잡으면 명예훼손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미 잡혔어요. 저희 회사 보안팀 통해서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성우가 봉투 안의 내용을 훑어보고 짧게 휘파람 비슷한 숨을 내쉬었어요. 작성자 인터넷 주소까지 확보하셨네요. 한 발 늦으면 안 되니까요. 좋습니다. 오늘 안으로 고소장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김성우를 마주봤습니다. 최유라 씨 집안 자료 경찰 쪽에 익명으로 흘려주세요.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요? 제 이름이 거기 엮이면 일이 복잡해져요. 그쪽에서 알아서 움직이도록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성우가 펜을 들어 메모지에 짧게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터뜨릴 생각이신가요? 저는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낮게 깔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네. 한꺼번에요. 이유는요. 질질 끌면 저쪽에서 또 새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그 전에 끝내야 해요. 김성우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만 주세요. 내일 아침에 모든 게 움직이게 만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기 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민호가 옆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7시 뉴스가 시작되고 정확히 세 번째 꼭지에서 익숙한 얼굴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최유라의 아버지였어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양손에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랜 기간 다단계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가로챈 일가족이 어제 저녁 모두 검거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차잔을 내려놓았어요. 빠르네. 빠르게 움직여달라고 부탁드렸어. 이지훈. 응. 무섭다 너.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민호야. 무서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야 화가 난 거야. 같은 시각
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김성우가 보낸 문자 한 줄이었어요. 인터넷에 자료 올렸습니다. 1시간 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윤정숙의 이름이 본명 그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을 천천히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사흘 전 윤정숙이 인터넷에 올린 글에는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올린 자료에는 거짓이 단 한 줄도 없었어요. 사채업자에게서 받은 독촉장, 깡통 건물의 빈명세서, 며느리에게 한 막말 녹음.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풀려나간 거였죠. 오후가 되자 시댁 친척들이 번갈아 가며 민호의 휴대폰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한참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이지훈. 응. 엄마한테 한 번은 가봐야겠어. 왜? 마지막으로 정리하러. 저는 민호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어요. 같이 가. 아니, 이건 나 혼자 가야 돼. 민호야. 이지훈. 부탁이야. 나도 한 번은 내 손으로 끊어야 돼. 저는 한참 민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양복 재킷을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구두끈을 묶는 민호의 어깨가 평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민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민호의 얼굴은 지친 듯 하면서도 어쩐지 후련해 보였어요.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떻게 됐어? 엄마 집에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있었어. 상가는 넘어갔어. 어제자로.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는, 엄마는 집 몇 개만 챙겨서 외삼촌 댁으로 잠깐 간대. 거기서도 올해는 못 있을 거야. 그래. 이지훈. 민호가 물잔을 내려놓고 저를 마주봤습니다. 나 오늘 엄마한테 말했어. 뭐라고? 앞으로 안 보겠다고. 못 본다고. 저는 입을 살짝 벌렸습니다. 민호야. 그건 너한테 너무 큰 결정이야. 이지훈. 어머니인데. 평생 너 키워주신 분인데. 키워주신 거랑 너한테 한 짓이랑은 별개야. 민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마지막까지 그러더라. 며느리가 가진 돈에서 좀만 나눠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 엄마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나 다 끝났어. 진짜로 끝났어. 민호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저는 민호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민호야. 잘했어. 잘한 건지 모르겠어. 잘한 거야. 진짜 잘한 거야.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한참 동안 거실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며칠이 더 흘러 인터넷 게시판들에서 윤정숙의 이름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늘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니까요. 제가 준비하던 식음료 매장은 다행히 일정대로 문을 열기로 결정됐어요. 처음엔 흔들리던 거래처들도 김성우 변호사가 정리한 자료를 보고는 등을 다시 돌렸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평소보다 또렷이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뒤에서 다가와 제 어깨에 가만히 손을 올렸습니다. 이지훈. 응. 우리 이사 갈래. 갑자기. 이 집은 너무 많은 게 묻어 있어.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드나들던 거실, 윤정숙이 무릎을 꿇었던 자리, 이혼 합의서를 받은 토요일 아침. 이 집의 벽이 그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좋아. 이사 가자. 어디로 갈래? 채광 좋은데. 채광? 아침에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집. 베란다 넓은 집. 민호가 짧게 웃었습니다.
내 말이 명령이야. 저도 따라 웃었어요. 오랜만에 거실에 가벼운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천천히 가지를 흔들고 있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자리한 단독주택이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큰 창이 있어 아침이면 그 창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창가에 작은 화분 몇 개를 놓아두었어요. 민호가 출근 전에 그 화분에 물을 주는 게 새 집의 작은 풍경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잠시 후 2층에서 내려온 민호가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며 식탁 앞에 앉았어요. 이지훈, 오늘 일정 뭐였지? 오전엔 매장 회의, 오후엔 엄마랑 재단 사무실. 바쁘네. 민호 너는? 나는 오늘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 오기로 했어. 2층 작은 방. 그 방 뭐 할 거야? 내 작업실로 쓰라고. 저는 잠시 컵을 들다 말고 민호를 봤습니다. 작업실? 응. 너 집에서도 일할 때 많잖아. 자료 펼쳐놓고 보려면 책상 넓은 데가 좋겠다 싶어서. 민호야. 왜 그렇게 봐? 고마워. 민호가 어깨를 살짝 으쓱했어요. 이지훈. 나 요새 너한테 잘 보이려고 진짜 노력 중이야. 왜?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는 웃으며 민호의 커피잔에 우유를 살짝 부어주었습니다. 오후엔 친정엄마 한미숙과 만나기로 한 재단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은 작지만 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청년 창업 지원이라는 7글자 아래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단정한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한미숙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왔어. 엄마, 일찍 왔네. 내가 늦은 거야. 10분. 오는 길에 차가 막혔어. 저는 가방을 의자에 걸고 한미숙 옆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지원자들의 사업 계획서가 한 무더기 쌓여 있었어요. 한미숙이 그 가운데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 작은 빵집인데 동네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빵 나눠준대. 어디 사는 사람이야? 부산. 28살이래. 엄마, 이 친구 마음에 들어? 응. 그래서 사람 됨됨이가 보여. 그럼 통과시키자. 한미숙이 살짝 웃었어요. 이렇게 쉽게 결정해도 되는 거야. 엄마가 사람 보는 눈은 나보다 낫잖아. 언제부터 그렇게 엄마 말 잘 들었어? 저는 한미숙의 어깨에 살짝 머리를 기댔습니다. 한미숙이 손등으로 제 머리를 가만히 토닥였어요. 지훈아. 응. 외할아버지가 보면 뭐라 하실까? 글쎄, 엄마 생각엔 이제 됐다고 하실 것 같아. 엄마, 평생 돈만 보고 살다 가신 분이 손녀딸 손에서 그 돈이 사람한테 쓰이는 걸 보면 그래도 한 번은 웃으시지 않을까? 저는 한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한미숙의 굳은 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손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려주는 굳은 살이었어요. 엄마, 다음 달에 매장 2층에 카페 자리 비잖아. 응, 비지. 엄마가 거기서 백반집 할래? 뭐? 엄마가 평생 한 거잖아. 새 자리에서 한 번 더 해봐. 한미숙이 잠시 멍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이제 늙었어. 엄마 백반 먹고 자란 사람이 나잖아. 늙긴 누가 늙어. 생각해 볼게. 한미숙이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렸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의 얼굴이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김성우 변호사의 문자였어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숙 씨, 어제 단칸방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저는 차창 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달동네 비탈길 어딘가에 한 칸짜리 방이 떠올랐어요. 한때 강남 한복판의 상가 건물을 자기 거라며 자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방 한 칸에 몸을 누이게 된 거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잠시 묵직해졌어요. 하지만 그 묵직함은 동정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돈으로 사람을 찌르면 결국 자기도 돈에 찔린다는 사실이 너무 또렷이 보여서 그랬어요.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운전대를 잡은 손에 살짝 힘을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 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민호가 페인트 냄새가 살짝 나는 옷차림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지훈, 2층 다 됐어. 한번 보고 와. 빨라. 내가 옆에서 잔소리하면서 도와줬거든. 2층 작은 방의 문을 열자 옅은 미색으로 칠해진 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가에 큰 책상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위에 작은 화병이 한 개 올라가 있었습니다. 화병은 또 언제 사다 놨어? 오는 길에. 너 꽃 좋아하잖아. 민호야. 왜? 우리 결혼하길 잘했다. 민호가 잠깐 멍한 얼굴로 저를 보다가 짧게 웃었어요. 이제야 그 말을 하냐? 이제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게 됐어. 저는 책상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산자락이 부드럽게 펼쳐져 있고 그 위로 늦은 햇살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민호가 제 뒤에 서서 어깨에 가만히 손을 올렸습니다. 이지훈. 응. 이제 어머니 얘기 우리 집에서 안 할 거야. 그래도 돼? 응. 너랑 나 우리 둘 얘기만 하자. 알겠어. 저는 민호의 손에 제 손을 포겠어요. 손등 위에 닿는 온기가 따뜻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부엌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식탁에 수저를 놓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저는 국을 푸면서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한미숙이 했던 말이 있었어요. 사람은 직접 대어봐야 안다고. 저는 대었고 대인 자리에 3살이 돋았습니다. 그 3살은 전보다 단단했어요. 식탁에 앉아 마주 앉은 민호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이지훈, 왜 그렇게 웃어? 내가 웃었어? 응. 한참 동안. 그냥 뭐. 민호야, 나 요새 자주 그래. 저는 국 한 술을 떠 입에 넣었어요. 간이 딱 알맞았습니다. 창밖에는 노을이 천천히 지고 있었고 부엌 창틀에 놓아둔 작은 화분의 잎사귀가 그 빛을 받아 가만히 빛났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민호와 마주 앉아 한참을 그 빛을 바라봤어요. 오늘 저녁의 이 평온한 한 끼가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건 시어머니의 폭언도 이혼 합의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줄 세우는 그 시선 앞에서 작아지던 제 모습이었어요. 200억이라는 숫자가 제 손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 돈으로 누군가를 짓밟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정 엄마가 그러더군요. 사람은 직접 대어봐야 안다고. 저는 대었고 대인 자리에 3살이 돋았습니다. 그 3살은 전보다 단단했어요. 돈으로 사람을 찌르던 시어머니는 결국 돈에 베어 쓰러졌고 저와 민호는 햇볕 잘 드는 새 집에서 평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시작한 작은 재단은 저처럼 막막했던 청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보시는 분 중에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본 분이 계실 거예요.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한 발 떨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